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완기입니다. 오늘 도시연구 세미나 행사에 함께 하시는 패널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도시연구 세미나는 이번 24회인데요.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최신 도시 이론이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인천연구원의 학술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인천연구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도시연구는 지난 2020년에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가 통권 제23호 그리고 24호 발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도시연구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도시연구에 대한 신진 연구자의 관심 그리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여성과 도시, 팬데믹과 도시 또는 이주민 도시 그리고 최근에는 초고령 사회 대응 전략 이런 도시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좀 다뤄왔습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의 도시연구 세미나 주제는 주거안정과 주택 정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다양한 의미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주거안정과 주택 정책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도시정책 분야에서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에 좀 급속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도시연구 세미나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시에 동료 전문가들과 연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개회식에서 별도의 국민을 위한 내빈 소개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원래는 이제 축사 인사 말씀을 인천연구원 원장님이 직접 좀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별도의 좀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런 인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두 개 세션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부는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은 주로 다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총 3편의 논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 전문가와 중견 연구자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 과정에서 좀 정책적인 시사점을 그런 도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총 3편의 논문이 발표될 계획입니다. 일부 진행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의 정혜원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2부는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의 민혁기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모두 학술지 도시연구의 학술 강사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개회사 겸 인사 말씀을 좀 마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진행 정혜원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정혜원 박사님, 일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부 대학원생 신진연구자 세션 사회를 맡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정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에 앞서 일부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주제 발표 3개와 그다음에 발표당 지정 토론 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시면 지정 토론자 1분께서 그 발표에 대해서 준비된 토론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말씀드리면 주제 발표는 발표당 25분이고 지정 토론은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식 없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청년과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유형별 수준의 차이와 영향 요인, 2010년, 2020년 주거 실태조사 비교를 중심으로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정수영 박사후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바탕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과 노인 가구의 불안정 유형별 수준의 차이와 영향 요인에 대해 발표할 성균관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정수영입니다. 먼저 발표 목차는 논문의 흐름과 동일하게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론적 논의, 연구 설계,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 주거 안정과 주택 정책이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번 제24회 도시연구 세미나를 김은지 학생과 함께 준비하면서 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먼저 이제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주거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임차 가구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민들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 문제로 32.5%가 소득 및 주거 불안을 꼽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는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주거 불안정에 노출될 경우에는 높은 스트레스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주거 불안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룹들이 스스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전체 가구에서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다른 가구들에 비하여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자를 위한 주거 환경의 구축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그룹에 대한 맞춤형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 정책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사회 환경이 추구하는 가치와 필요에 따라서 변화하듯 각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 수준이나 주거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년 가구를 중심으로 2010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시기에 따른 주거 불안정의 수준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각 그룹별로 높게 경험하고 있는 주거 불안정 유형과 영향 요인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앞으로의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두 개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논리입니다. 먼저 주거 불안정 문제와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불안정은 주거 과부담 여부, 열악한 주거 환경, 주거 지속의 불안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비 과부담은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며 주거비가 가구 소득에서 30% 이상일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거비를 과부담하게 될 경우 주거비 외의 항목에 지출되어야 할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면서 필수적 생계나 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출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은 물리적 측면의 문제로 주거 규모와 시설이 거주하기에 미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최저주거 기준을 기준으로 미달과 충족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주거에서는 역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거주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속의 불안정은 특히 임차 가구를 중심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때 비자발적이고 잦은 주거 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초기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은 초기 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빈곤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작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주거비의 보조를 통해 주거 서비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하여 정부는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초점 그룹인 청년과 노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층은 대표적으로 행복주택과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들 수 있고 노년층은 고령자 전용 국민 임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다음 이론적 논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청년과 노년, 즉 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주로 생애주기 이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생애주기는 개인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발달 단계를 의미하며 가구 생애주기는 이 생애주기를 가구에 반영한 것으로서 가구의 형성기, 확대기, 축소기 및 해체기로 구분하여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는 이론입니다. 특히 연령의 변화를 중심으로 특성을 구분하는데 연령이 가구가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구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주거 요인이 다를 수 있고 이는 실제 주거 환경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주거 불안정의 유형별 수준과 주거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의 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생애주기 이론 관점에서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 가구 형성기에 속하며 취업자라도 소득 수준이나 축적된 자산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주거비를 부담하는 소득 자체가 낮아 주거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또한 임차 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 곳에서의 주거 지속성이 낮아 주거 불안정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생애주기 이론 관점에서 은퇴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하여 주거의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주택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년층은 거주하는 곳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등을 생각하고 자가 비율이 높음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청년층보다는 주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주택 요인,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수도권 거주 여부, 연령 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정을 분석한 기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주거비 과부담과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대부분 특정 연령에 집중하여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 시점에서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연구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가설은 청년 가구와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수준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입니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거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기에 따른 청년과 노년의 주거 불안정 수준과 그 영향 요인이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월세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청년 가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21년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이 노인 가구가 청년 가구에 비하여 5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청년 가구는 노인 가구에 비해 잦은 주거의 이동, 즉 이사 횟수의 증가 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2020년 청년과 노인 가구의 주거의 경제적, 물리적 불안정 수준은 2010년에 비해 그 차이가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반면 2020년에 청년과 노인 가구의 주거 지속의 불안정은 20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가구는 교육과 취업 등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 거주는 비소득
소득권 청년 가구나 노년층보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기대소득 수준이 청년에 비해 낮게 나타납니다. 이때 주거비는 필수 생계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비 지출 정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노인의 기대소득이 청년에 비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은 가설 2와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0년과 2020년 주거 실태 조사 자료입니다. 종속 변수는 세 가지로 모두 이항 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비 과부담 여부는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계산하여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설정하였는데 이때 전세 및 월세 가구의 주거비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과 월 임대료, 주거관리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보증금 기회비용은 각 연도의 저축성 수신금리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열악 수준 여부는 2011년 최저주거 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0년은 개정 전, 2020년은 개정 후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최저주거 기준은 필수적 설비 기준,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가구 원수에 따른 최소 면적과 방 개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의 경우 주거 실태 조사에서는 주관적 응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충족가구,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달가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속 불안 여부는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19년 주거 실태 조사에서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3년으로 분석되어 이 3년을 기준으로 주거 지속 불안 여부를 설정하였습니다. 분석에 활용한 설명 변수는 주택 유형, 주택 위치, 주택 노후화 정도, 수도권 여부, 성별, 교육 수준, 가구 소득, 주거환경 수준,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입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범주형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는 카이 제곱 검정과 종속 변수가 이항일 때 활용되며 오지비를 통해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2010년의 기술통계 카이스케어 T검정 결과입니다. 2010년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세 유형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주거비 과부담 미달 가구는 청년층보다 노년층이 약 3%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물리적 열악성과 주거 지속 불안정은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0년 결과는 2010년과 동일하게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노년층에서 약 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리적 열악성의 경우 2020년에는 노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두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속 불안은 여전히 청년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주거비 과부담은 2010년에 비하여 2020년에 차이가 커졌고 물리적 불안정은 차이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세부가설 1-1은 부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부가설 1-2는 1-2인 주거 지속의 불안정 차이는 2020년의 상승폭이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속 변수별 주거 불안정 영향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주거비 과부담을 살펴보면 2010년 청년층 주거비 과부담에는 주택 노후와 수도권 여부, 성별, 교육 수준, 경제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주거비를 적정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은 생애 주기 관점에서 사회 진입 단계, 가구 형성기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노후주택을 선택함으로써 주거비를 적정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일수록 과부담 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 부분은 수도권의 주거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교육 및 취업을 위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를 과부담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성별은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고 경제활동이 없을수록 주거비를 과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더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의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없을 경우에는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노년층의 경우에는 주택 유형, 수도권 여부, 성별, 교육 수준, 가구 소득, 기초생활자 여부, 수급자 여부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아파트의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과 동일한 면적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여부가 주거비 가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청년층보다 수도권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육 수준은 청년층과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지면 사회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쾌적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 결과가 주거비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별은 청년층과 반대로 남성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청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생애 주기를 고려하였을 때 청년은 초기, 노년은 후기라는 점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적해 놓은 자산이 높아 그 영향력이 적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주거비를 가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수급 여부가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에 비하여 주거비 과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에서는 모든 요인이 주거비 과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0년 영향 요인이었던 주택 노후와 수도권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2020년에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주택 유형과 주택 위치, 주거환경 수준,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2020년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주거환경 수준을 제외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2010년과 다른 점은 주택 유형이 비아파트일수록 주거비를 과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노후와 수도권 여부, 성별, 교육 수준, 가구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경제활동 여부는 방향성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2010년과 다른 요인으로는 배우자 유무와 경제활동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시설 미달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2010년 청년층에서는 주택 노후와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가 영향 요인이었으며, 노후화가 되었을수록 물리적 시설 미달 가구일 확률이 높았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달 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0년 노년층은 주택 유형, 주택 노후화, 성별, 교육 수준, 주거환경 수준,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을 살펴보시면 청년층은 주택 유형, 수도권 여부와 가구 소득, 노년층은 주택 유형, 주택 노후와 성별, 교육 수준, 주거환경 수준,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청년층에서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물리적 시설 미달 가구일 확률이 높게 나타남은 2020년에 청년 1인 가구의 비주택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로 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2010년과 달리 비아파트에서 물리적 시설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이후 주거약자지원법, 주거기본법 제정과 같은 고령자에 대한 주거 지원과 생애주기의 개념이 강조되어 고령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2021년 기준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50%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2020년의 노인 가구는 비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물리적 시설 미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지속 불안정에 대한 영향 요인 결과입니다. 2010년 청년층 주거 지속 불안정에는 주택 유형, 주택 노후와 수도권 여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주택 노후와 수도권 여부는 주거비 과부담, 물리적 시설
미달 모델과 동일한 방향성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여부는 그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은 주택 유형, 주택 노후와 교육 수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 주택 노후와 교육 수준은 앞선 모델들과 방향성이 동일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 모델과는 반대로 물리적 시설 모델과는 동일하게 방향성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청년층은 주택 노후와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노년층은 주택 유형, 주택 노후와 교육 수준, 가구소득,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경제활동 여부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가설 2-1인 청년 가구에서 수도권 거주 여부는 노년 가구에 비해 주거 불안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 지속 모델에서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2-2는 노인 가구에서 소득 수준은 청년 가구에 비해 주거 불안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였는데 2020년 물리적 주거 수준과 2020년 주거 지속 안정에서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부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불안정 유형별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 지속 불안정은 2020년에 2010년보다 그룹 간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시설의 열악성은 2010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불안정 영향 요인 역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년층에서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물리적 열악성과 주거 지속 불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은 노년층에 비하여 수도권 거주 여부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 주거 불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지원 정책에 있어 생애주기의 특성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청년 가구의 경우 금융대출 지원과 주택 구입이 주거비 과부담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가구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경우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대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지 못했고 데이터의 한계로 2010년과 2020년 각 연도의 결과를 비교했을 뿐 종단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좋은 코멘트 주시면 반영하여서 더 좋은 연구로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김호기 부연구위원님께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호기 네, 박- 안녕하세요.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수영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생애 주기에 의한 구분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불안정 요인 수준과 영향 요인 차이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생애 주기별 가구의 주거 상황과 또 차별화된 주거 문제에 관심이 증가한 게 대략 한 2010년쯤부터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거복지 분야의 정책 방향이 이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문제를 2010년과 2020년으로 구분해서 비교 분석한 이 논문의 주제는 그 자체로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논문에 대한 토론자로서 논문의 완성도라든가 또는 활용성 제고의 측면에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애 주기의 구분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비 부담의 측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모형의 추정과 그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생애 주기별 가구의 현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면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전체 약 한 398만 가구 정도 가운데 청년 가구가 23%, 신혼 가구가 10%, 중장년 가구가 47%, 고령 가구가 한 20% 정도 됩니다. 또한 주거복지 소요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아니라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라든지 아니면 주거비 가구당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가구를 우리가 주거 지원 대상 가구로 정의를 한다면 전체 주거 지원 대상 가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 또 신혼부부가 11%, 중장년이 39%, 고령이 약 16%로 일반적인 가구나 또는 주거 지원 대상 가구 모두 규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년 가구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 논문은 이제 청년과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장년 가구가 일종의 대조군으로서 좀 분석에 포함이 된다면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생애 주기의 구분 기준에 대한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애 주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구분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신혼을 별도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연령대가 아니라 뭐 생애 이벤트를 중심으로 가구 형성기, 자녀 보육기, 자녀 학령기, 은퇴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단 생애 주기별 주거 상황과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애 주기를 구분했던 것은 전통적인 생애 과업의 측면이라든가 또는 가구 구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유형화시킴으로써 각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애 주기에 의한 구분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구분된 집단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전통적인 구분 방식이 어느 정도 유효했었습니다. 청년들이 뭐 자라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또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기를 거친 후에 또 자식들을 또 다른 가정으로 독립시키고 남은 노년을 보내는 그런 전형적인 가구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삶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급격하게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청년, 신혼, 중장년, 고령 이 가구의 형태를 더 이상 전형적인 모습의 그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 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었고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혼자 거주하는 중장년 가구도 지금 최근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제 생애주기적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한 접근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실의 가구 형태를 감안해서 구분 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층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층을 나눌 때 가구주 연령 20세에서 39세를 전부 포괄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 연령이 20년을 포괄하는 건데 이 안에 대학 신입생부터 중견 사회인 그리고 1인 가구부터 신혼부부 또는 3, 4인의 가구의 가장까지 그 안에 지나치게 넓은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방법론적인 측면이나 결과의 해석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최근에 서울시 주거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세에서 39세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반면에 같은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신혼 가구는 전세 비중이 높고 또 주택의 유형이나 면적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오히려 주거비 가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혼인 여부나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서 주거 특성에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보다 좀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년층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한 분석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거비 측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거비 부담을 얘기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RIR입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 빈곤 문제 등 기존의 RIR만 가지고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온전히 측정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주거와 관련된 가구의 비용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임대료 부담뿐만이 아니라 관리비가 포함된 전체 주거비, 이건 즉 하우징 코스트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RIR과 우리가 이제 HCIR이라고 하는데요. RIR과 HCIR 이 두 가지 지표가 가지는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관리비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뿐만이 아니고 전세 보증금이나 보증부 월세 같이 이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방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소득 대비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RIR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반면 이제 하우징 코스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전월세 전환율로 가격 대 가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증금 중에서 자기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자기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의 합계로 주거비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와 주거 비용으로 접근할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환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서 전환하는 방식은 사실 임차 시장의 가격 변동이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데 좀 유용한 반면에 실제 가구의 주거 비용,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제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형의 추정과 그 해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로직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사실 로직 분석은 동속 변수가 이산 변수라는 형태상의 제약이 있을 때 사용하는 모형이거든요. 근데 종속 변수가 이미 연속 변수의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굳이 이 변수를 이산 변수 형태로 변형을 해서 로직 분석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 변수 중에서 주거비 과부담 수준이라든가 또는 주거지속 불안 수준은 원자료의 형태가 이미 연속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산비를 보고자 한다든가 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모형을 추가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해석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 개의 종속 변수와 관련해서 2010년과 2020년 수준 차이 비교, 뭐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대부분이 이제 모형의 결과값 위주의 내용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 불안정 수준 변화와 관련해서 각 모형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 요인이 시기별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그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 저자의 추가적인 설명과 해석이 뒷받침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 발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 실태 비교 분석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졸업을 한 윤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 실태 비교 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신규 주택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에 집중하며 주택의 양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만 집중함으로써 주거 격차, 주거비 문제, 주거 욕구 다양화 등 복합적인 주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 알맞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세 대출, 전세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2021년 주거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이 이러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취약계층도 프로그램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주거복지 전달 체계와 주거복지센터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으로 하는 체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민간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많은 운영 주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 주체의 등장은 운영 방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44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에는 26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 위탁과 공공위탁 방식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체계라는 이름 하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 체계는 2021년 10월 이후 변화를 맞이하였는데요. 서울시가 민간 위탁 철회를 발표하면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는 SH가 모든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거안심 종합센터 운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16개의 주거복지센터를 SH가 한꺼번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존 민간 위탁 기관이 SH에서 다시 제3자 위탁으로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주체의 변화 혼란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례로 민간 위탁과 공공 위탁으로 운영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실태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비교를 위해서 자원 의존 이론을 기반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외부 환경, 내부 역량, 제도적 역량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는 외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위탁 운영 주체에 따라서 어떠한 내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및 관계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는 어떠한 역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중점으로 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운영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주거복지센터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나뉘어지고 있고 협력을 통한 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기타 다른 복지 분야와 주거 관련 분야에 비해 부족한 편이지만 주로 운영 방안이나 업무 범위, 평가 체계, 종사자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주거기본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임대주택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기관과의 연계 지원,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은 공공서비스이자 사회서비스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급주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공급주체를 통한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인데요. 이에 따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의 비능률성을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데요.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이 가진 창의성, 전문성, 효율성, 인력 운용의 유연성 등의 장점을 활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공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논의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사회 서비스는 정부가 다시 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공부문 내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은 행정에 대한 한계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가로 재원이 부족할 때 오히려 공기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는 시선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위탁 운영 주체들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론은 자원의존 이론입니다. 자원의존 이론이란 조직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조직 간의 자원 교환에 중점을 두고 외부 환경과 자원에 상호 의존한다는 이론인데요. 조직은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외부 자원과의 상호 의존을 통해 대응하고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자원 의존 이론이 적합하다는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와 공공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설명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심이 있고 재정 자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자원 제공자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생존과 조직 행태, 목표의 형성은 공공을 포함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원 의존 이론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과 재정적인 지원, 전문성, 정보의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부 관리의 자율성과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 속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외부 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위탁 운영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정부와의 자원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자원 의존 이론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 의존 이론을 활용한 다양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원 의존 이론을 통해 외부 자원과의 협력 관계, 네트워크,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외부 환경, 조직의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 역량,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이 생존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연구 분석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와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크게 외부 환경, 내부 역량, 제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외부 환경에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이용 대상과 이용 환경을 살펴보았고 외부 기관과의 자원 연계 사항,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부 역량에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내부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조직 내부의 협력 관계는 어떠한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떠한 인력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역량에는 정부와의 관리 감독, 특히 예산 쪽에 살펴보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와 위탁 운영 방식의 변화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자료의 출처를 사용할 수 있는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단위당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 결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심층 면접을 포함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25개 지역 주거복지센터였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있는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SH가 직접 운영하는 9개의 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16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SH는 4개의 센터의 종사자가 연구에 참여를 해주셨고, 민간의 경우에는 7개 센터의 종사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인데요.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민간 위탁과 공공 위탁 두 센터 모두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주거 환경이 다양하고 주거 문제가 복잡함을 확인하였는데 공통된 의견으로는 주거 격차, 양극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단지와 고시원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치구 센터별로 자치구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수행 중이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특화 사업은 집수리와 주거 환경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복지센터들은 긴급 임시주택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는데요. 민간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택의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SH 주거복지센터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치구의 협력 관계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환경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위탁 운영 주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인데요. 자치구와 협력이 잘 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하고 주거복지센터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구청과 협력 관계가 좋아 업무 수행이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 사례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치구와 협력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 관심이 없어서 협력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유로는 주거복지센터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의 역량에 따라서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 관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협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직접 더 많은 연계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비 지원 연계와 자원 연계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는 민간 주거복지센터와 공공위탁 즉 SH 주거복지센터의 조직 특성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민간은 재단이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제공하면 직접 받아서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재단 연계 기관의 종류가 더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재단에 사례를 신청하여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자원 연계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SH공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타 기관에 받을 수 없어 한정적인 직접비 지원 연계만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주거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와의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과 연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운영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민간 16개소의 경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협회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협회 활동을 통해서 정보 공유, 사업 의뢰, 후원물품 공유, 교육 등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H 주거복지센터는 기본적인 구별 이관 업무 이외에는 다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원 물품과 후원금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역량입니다.
내부 역량에서는 특히 주거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간 주거복지센터 경우에는 주거 상담의 내용이 주거비 지원, 공공부조, 주택금융과 상담에 관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반해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상담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내방 상담과 방문 상담이 SH 주거복지센터에 비해 더 많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공기관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내방과 방문을 더 줄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시사업비 소진 시기가 빠르게 나타나며 후원금과 자원 연계 지원 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후원금과 자원 연계 실적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데 민간과 공공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는 SH센터보다는 상근 인력의 수가 훨씬 더 많았지만 이 갖고 있는 인력들의 사회복지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H의 경우에는 센터장이 권역센터와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공로 연수 제도로 인해 실제 근무 인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H 직급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3년마다 순환 보직이 있었고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업무에 관한 지속성과 안정감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도적 역량입니다. 민간의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위탁 운영 변화 이후에 기성금 청구 방식으로 변화하여 매달 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적 보고 시스템으로 인해 법인과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미리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었지만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시사업비와 운영비의 예산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SH의 지원으로 급여가 지원되고 공간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력이 충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의 변화에서는 민간 위탁 철회 결정 방침은 주거복지센터 재위탁 평가 결과로 결정된 것이 아닌 시에서 갑자기 결정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탁 철회 방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상처, 좌절감, 회의감, 고용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비스 단절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거 약자를 위해 자원 연계 자원이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위탁 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크게 표출할 수 없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에 업무 종사자에게 의견 조사가 수행이 된다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의사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에서의 민간 위탁과 공공 위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례가 있었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함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실무적인 부분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와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가 공통적으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자치구의 특성입니다. 위탁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자치구의 주거 취약계층 현황과 주거 환경, 자치구의 협조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은 연계기관 종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른 자치구 센터와 연계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역량에서는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인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역량에서는 예산의 차이와 위탁 운영의 변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의 차이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주체 선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시 사례의 경우에는 자치구마다 가지고 있는 주거 환경과 주거 문제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치구의 협력 정도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수행 능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게 기초지자체에서 적절한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상세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운영 주체에 따라 제공되는 주거복지 서비스의 차이가 없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관한 상세한 기준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복지센터 인력에 대한 업무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상의 조직이나 인력들의 체계로 정의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는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력 체계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11개소의 연구 참여자로 연구가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구가 수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과 결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과 만족도를 조사하기 어려워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자원의존 이론을 활용하여 두 위탁 운영 주체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운영 주체의 차이만이 아닌 주거복지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특성도 중요함을 파악하는 연구로 의의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참고 문헌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이정철 연구위원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내용의 토론을 맡은 인천연구원 소속의 이정철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내용 저도 이제 앞서서 논문으로 이제 내용 잘 보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연구자께서도 이제 발표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주거 복지나 주거에 대한 기본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워낙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정책을 또 받아들이는 시민 체감도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자 이슈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진단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뭐 재원적 연구나 설문조사 정도의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면 좀 보다 더 폭넓게 이제 비교하고 관련된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하셨다는 점에서 저도 흥미롭게 읽었고, 또 관련된 내용에 충분한 그런 연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 앞서서 이제 현황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도 44개 소의 이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이제 사례의 어떤 절반 이상이 또 서울에 있는 만큼 한편으로는 서울시에 국한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세션이 이제 신진 세션이고, 또 이제 논문을 이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그 논문에 대한 내용과 바탕을 발표 내용들을 이제 또 함께 토론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는 좀 이제 논문의 완성도 측면이나 앞으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연구의 마무리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하면서 좀 토론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서 제출드린 토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는 전체적인 연구의 함의 측면, 그리고 방법론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 의견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의미에서 이제 연구의 함의 측면에서 제 이제 의견 내지 이제 토론 의견을 드리면, 이제 자원의존을 주요 관점으로 이제 선정하셔서 이제 전체 논의들을 지금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민간 위탁과 공공 위탁 결과표에서도 이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이
서울시 사례를 근거로 해서 어떤 공공위탁 형태와 민간위탁 형태의 이제 비교 분석, 그러니까 좀 더 드라이한 관점에서 각각의 차이를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간위탁에서 지금 공공위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단해 봤을 때 어떤 공공위탁으로 지금 변해가고자 하는 서울시의 현상을 진단했을 때 어떤 이러한 한계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극복이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이제 논의의 차원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 연구 목적에서 어떤 이제 연구자 차원에서 좀 그런 의견이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단순히 어떤 드라이하게 공공과 민간 위탁의 어떤 단순 비교보다는 어떤 과거에 이제 기존 시점의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 있어서 좀 발생하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 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단해 주시고 좀 관련된 점검들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가 좀 더 관련된 함의점들을 제공하고 있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과 함께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 뭐 또 관련된 좀 토론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 자원의존 이론을 기반하여서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진단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어떤 조직의 그런 계속적인 성장과 또 성장 소멸 등에 있어서의 외부적 환경이나 내부적 역량에 이제 그런 많은 영향을 받는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적 측면과 내부적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요소들을 이제 이렇게 진단해 주고 정리해 주셔서 틀로써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2장에서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3장의 본격적인 이 연구를 관통하는 분석 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모형에서 주요 그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오늘 발표에서 이제 결과표로서 조금 더 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시고 정리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논문에서도 각 요소들이 어떻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형태로 정리를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그래서 자원의존 의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부합해 나가고 그런 관점을 통해서 어떠한 함의점들로 연결이 되는지, 이론적 논의 단계에서 앞단에서의 요소들의 정리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3장, 4장에서의 쭉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조금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정리가 되면은 보다 더 어떤 그런 독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다 더 이 연구의 어떤 함의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더 큰 그런 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논문 안에는 이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전체 44개 전국 사례 중에 과반 이상의 사례들이 서울시에서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 선정으로서의 의의나 또 서울시가 갖는 의의 역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강이 되면은 이런 연구에 또 의의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시적으로는 이런 인터뷰 이제 그 조사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 항목들과 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타 의견으로는 제가 이제 함의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더 나아가서 또 그 외에 어떤 이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현재의 어떤 그런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운영 방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 내지는 좀 펼쳐놓고 살펴본다면, 그러한 운영 방식 중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런 개선점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하에서 이 연구의 마지막 결론이나 함의점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진다면, 앞서서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신 3장과 4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한 좀 더 구체적인 함의점들이 이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과 함께 이제 토론문에 작성 드린 내용 외에도 좀 들었던 의견과 생각은, 이제 앞서서 이제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말씀해 주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위탁의 형태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영향이 다르게 다른 영향으로 인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살펴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전국 중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이제 선택했는데, 그 서울시 사례 안에서도 또 어떤 지금 강조해 주신 내용들과 같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지. 그래서 공공과 민간뿐만 아니라 어떤 민간으로 지금 더 많은 사례들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이 민간 위탁 기반의 사례들 중에서도 어떤 권역별이나 지역별 차이점들을 발생하는 그 차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해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한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외부 환경적인 측면, 내부 역량 측면,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점도 있지만 단점이나 한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산을 보다 더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개선 방안 외에도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금의 한계점들을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또 제도적인 대안이나 어떤 노력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사가 이번에 이루어진 뭐 11개의 사례를 비롯해서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한 사례들을 창출해내는 우수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같은 민간 중에서도 자치구와의 협력이 잘 된 곳과 안 된 곳이 이렇게 나뉘듯이,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곳과의 비교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도출되는 요소별 차이들을 좀 더 논의하고 그것들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이 논의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는 건 어떨까. 그리고 같은 민간 위탁 형태인데도 왜 그렇다면 그 차이들이 나타날까를 봤을 때 어떤 뭐 기관장으로 대표되는 어떤 리더의 적극성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그만큼 활성화됐다든지, 좀 더 뭐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든지, 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자원으로 관점의 요소들을 통해서 좀 더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제출드린 뭐 토론문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의견과 함께 좀 추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향후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주제 발표 순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최저 주거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조우리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조우리입니다. 우선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인천연구원과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유영수 교수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최저주거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이고요.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그 연구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이 2004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최저 주거 기준은 말 그대로 이런 최소한의 주거 기준, 그 주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내용이 실제 그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인데요. 오른쪽에 뭐 그래프와 함께 나와 있는데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이 첫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이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1년에는 4.5%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좀 해결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라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최저 주거 기준의 문제점 중에 이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최저 주거 기준의 구성을 보시면 총 4가지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최소 면적 기준, 방 개수 기준, 그리고 필수 시설 기준, 그리고 구조 성능 환경 기준입니다. 근데 위에 3가지 기준은 현행 통계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은 현행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구조의 안정성, 체감 및 환기, 환경 요소, 화재 위험, 그리고 재해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누락되고 있다 보니까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있었던 금천구에서 발코니가 붕괴할 뻔했던 그런 위험 사고나 그리고 뭐 9.19 시원 화재 참사, 관악구에 있었던 반지하 수해 참사 이런 사고들이 사실 이전에 그 최저 주거 기준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이 기준 미달각으로 분류가 되었어야 하지만 이런 구조 성능 환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달각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현황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연구에 앞서서 파일럿 조사를 수행한 결과인데요. 이 두 가구 모두 그 관악구에서 침수 피해를 입었었던 가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구에 좀 방문했을 때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뭐 화장실이 열악하거나 그리고 여러 뭐 누수 흔적들을 볼 수 있거나 아예 문 앞에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구 모두 현행 주거 기준으로만 분석을 하자면 방의 개수, 그리고 면적, 그리고 필수 시설을 모두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그 구조 성능 환경 특성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이 현행 최저 주거 기준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저 주거 기준 개선 필요성은 사실 이전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 개선 권고를 2019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이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기준 개선에 대한 뭐 문제 제기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 지표 개선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저 주거 기준의 문제점을 좀 환기하고 지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탐색적 연구 차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아래 3가지입니다. 우선 이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연구를 통해서 이 실증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 미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을 제가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이 각각의 유형의 미달 특성을 파악해서 이 주거 환경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인데요. 이 뭐 최저 주거 기준은 뭐 산업화 이후에 이런 도시의 과밀 문제, 주거 과밀 문제가 생기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좀 도입이 되었는데 이 주거복지 정책 대상을 판별하기 위한 이런 식별 기준임과 동시에 이 주거 정책의 정책 지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에 이 최저 주거 기준이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거기본법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그 최저 주거 기준은 이런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최저 주거 기준은 2004년에 시행된 이후에 2011년 한 차례 개정되고 지금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별개로 어쨌든 최저 주거 기준을 바탕으로 이 미달 가구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정수영 선생님과 김은지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최저 주거 기준이 연구에서 어떤 일정한 지표로 활용이 됐는데 사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자체만 분석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의 적용 여부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내용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주관적 응답을 활용하거나 혹은 뭐 지하나 옥탑, 옥상 그리고 비주택일 경우에는 그 가구 전체를 뭐 기준 미달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자체도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실상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저주거 기준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대부분은 이 면적 기준이 너무 좁아서 이것을 상향해야 된다. 혹은
다양한 가구 구성을 고려해서 방 개수 기준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구조 성능 환경 기준 관련해서는 실증적이거나 뭐 탐색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해외 주거 기준이나 이 측정 지표 그리고 국내 건축 관계법의 이런 요건들을 통합해서 기준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의 조작적인 정의를 시도하고 현장 연구를 통해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범위는 우선 이 내용 범위에서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반영한 그 기준 지표 개선 연구인데 이 모든 내용을 제가 포괄하지 못했고요. 이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는 항목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이 구조 안정성, 체감 및 환기, 화재 안전성 이렇게 내용적인 범위를 한정하여서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이 공간 범위는 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는데 이 지하나 옥탑방 고시원이 일명 지옥고로 불리우는 이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의 미달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흐름도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의 측정 도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해외 주거 기준 그리고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관계 법령들을 검토해서 이 측정 도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 검토 그리고 측정 요소를 도출해서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는 주요 측정 요소들을 이제 도출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 요소를 도출하고 이 모든 내용을 측정 도구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지표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측정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 현상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지표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각각의 측정 요소를 평가를 하였고요. 그 결과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측정 도구, 이 구조 안전성 그리고 체감 및 환기, 화재 위험에 대한 이 측정 도구를 설정하여서 이제 현장 연구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사 가구의 일반 특성은 이제 주거비 그리고 뭐 가구의 면적과 방 개수 그리고 건물 연령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주거비 같은 경우는 옥탑방이 이제 44.6만 원 그리고 반지하가 42만 원, 뭐 고시원이 26만 원 정도로 나타나서 옥탑방이 이제 가장 그 셋 유형 중에서는 가장 비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51만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탑방이 이렇게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반지하나 고시원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매물들이 많은데 옥탑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세 형태의 매물들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주거비가 비싼 그 거주 형태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하가 가장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방 개수 또한 반지하가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방 개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은 현재 최저주거 기준이 방 개수나 면적, 필수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하의 경우가 타 유형에 비해서 현행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물 노후도 같은 경우는 고시원에서 그 가장 그 건물 연령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순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 연구가 실제로 연구 목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제 구조 성능 환경 특성에 관한 그 항목 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구조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조 안정성은 이 누수 및 곰팡이 여부 그리고 노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자 그 누수 및 곰팡이 여부는 반지하에서 좀 불량한 가구가 한 4가구 정도, 10% 정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었고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불량 비율이 그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앞서 보신 것처럼 그 고시원 같은 경우가 건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렇게 노후 건축물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광 및 환기인데요. 채광 같은 경우는 이 창의 크기, 그리고 창의 향, 그리고 창의 형태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그 채광 측정 사례를 보시면 사실 창문 크기가 채광 측정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긴 한데 창문 크기가 양호하더라도 이 창문의 향이나 창문의 형태가 좀 불량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 조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차면 시설이 있거나 뭐 반지하의 경우는 드라이 에어리어가 있거나 혹은 뭐 덮개로 덮여 있거나 혹은 뭐 구조물에 의해서 이 창문에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는 이런 창문의 형태를 고려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가구들을 분석하였을 때 그 채광 성능의 좀 불량 비율을 보면 반지하는 한 67.5%가 아직 불량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고시원 같은 경우도 거의 절반 가까이는 이렇게 채광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기 성능인데요. 환기는 이제 창의 크기 그리고 창의 형태, 창의 형태는 이제 개폐가 가능한지 그리고 환기 여부는 이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의 크기가 이제 거실 바닥 면적 대비 5%가 넘는지에 대한 양호 여부는 뭐 대체로 90% 이상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서는 한 55% 정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옥탑방 같은 경우도 거의 50%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반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해당 없는 경우가 사실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시원은 이제 단독 주방이나 단독 화장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로 분석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위험인데요. 화재 위험은 이 화재 예방 설비,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난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래서 피난로의 경우는 영구적인 구조인지 여부, 그리고 복도 너비가 이 최소 규정을 맞추는지 여부인데요.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같은 경우는 모든 유형을 통틀어서 이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지하는 92.5%, 옥탑방은 93.3%, 고시원은 70% 정도로 대체로 좀 열악한 가구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피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복도 너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특히 고시원에서 한 80% 정도가 이 복도 너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고시원의 복도 너비 같은 경우는 이 화재 시 대피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고시원이 지어진다면 이 복도 너비를 이 기준에 맞게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2009년 이전에 운영 중인 고시원에는 이것이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운영되고 있었던 많은 고시원에서는 이 복도 너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좀 이런 결과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현행 최저 주거 기준과 그리고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미달 가구의 그 비율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래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최저 주거 기준을 제가 조사한 100가구에 적용한 결과이고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전체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행 기준 미달 비율이 41%인데 반해서 구조 성능 환경 기준 미달 비율은 이제 91%로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은 반지하인데요. 반지하의 경우는 현행 기준을 미달하는 비율은 2.5%인데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의 미달 비율은 95%로 38배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상의 경우는 약 2배 정도, 고시원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고시원은 단독 주방이나 단독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모두 미달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현행 최저주거 기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행 기준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 그리고 방 개수가 미달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거주 인원을 줄이면서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이 구조 성능 환경 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주택의 개보수나 철거까지 필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성들이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이 유형별로 이 최저주거 기준 미달 특성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인데요.
뭐 반지하, 옥상, 고시원을 보시면 이 미달 특성이 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형별로 중복 미달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현행 최저주거 기준은 하위 기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미달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에서 중복 미달하는 경우에 또 동일하게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취약성 점수라고 해서 이 측정 항목 중에 미달하는 항목의 개수만큼 그냥 값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가지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0점에서 6점까지 분포를 하는데 유형별 이 중복 미달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반지하는 2.78점, 뭐 옥상은 1.93, 고시원은 2.73 이렇게 되는데요. 아누바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유형별로 취약성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고려해서 하위 항목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현행 방식으로는 이 미달 특성을 충분히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 수준을 좀 고려한 지표 체계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함께 하였습니다.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해외 주거 기준과 이 국내 법령을 토대로 이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의 조작적 정의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미달 실태를 실증 분석하였다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최저 주거 기준의 지표 개선을 위해 어떤 과제가 필요할까에 대한 좀 고민을 함께 토론 주제로 제안드리면 우선은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지표의 측정 및 합산 방식에 대한 고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스 올 페일이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른 이런 미달 가구 관리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저 주거 기준의 위상이 좀 제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정책의 참고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보니 이것이 엄밀하게 관리되거나 분석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저희 연구하면서 좀 많이 갖게 되었었고 이것이 강제성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한계인데요. 제가 모든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의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조사 대상을 특정 과초 유형에 한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까지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저의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유영수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의 유영수입니다. 제가 토론 원고를 통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을 이미 이제 조우리 연구자님께서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셔서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보내주셨었던 그 원고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최저주거 기준에 관한 학술적인 정책적인 초점을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떤 가치들이 최저주거 기준에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우리 연구자께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개별 주거 공간에 한정된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고 정성적인 수준에서 이제 그 선언적으로 쓰여진 것조차도 이제 주거 내부의 기준을 좀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사례를 보자면 그러니까 주거 환경의 사회적인 정성적 특성들, 도시적 특성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느냐, 적절한 사회 공공 서비스들을 접근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그 실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생필품을 살 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최저 주거 기준에 이제 포괄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도심에 있는 열악한 주거를 초점으로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주거 내부에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든지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지방의 중소도시, 읍면 지역, 도서 지역 이런 곳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적인 도시적인 환경 그런 측면의 포괄적인 정주 환경의 미흡함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연구를 들여다보면서 또 두 번째는 이제 조우리 연구자님이 이제 초점을 둬서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거 성능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지표로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런 여러 항목의 성능 지표를 어떤 식으로 종합해서 미달 주택들을 이제 평가할 것이냐 이제 그런 지표의 어떤 적절성, 구체성 이런 것들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평가 체계 사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같은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면서 이것을 평가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사실 각각의 이제 성능 지표들이 뭐 아주 단편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다들 그 단위가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식으로 등급화하더라도 각각의 항목의 등급 간의 조정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이게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루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의 뭐 달성, 미달 이거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이 최저 주거 기준에 관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특히나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도 이런 주거 기준을 평가하는 것에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패스페일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평가를 해서 등급화하기 때문에 그 등급에 따라서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연구자께서 마지막에 하셨지만, 최저 주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입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몇 %다, 절대적인 규모가 얼마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만 거의 국한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들을 개선하는 데에 이런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연계되는 후속의 정책이 이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예를 들면 어떤 객관적인 주거 공간이 너무 열악한 쪽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생각해 보면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 열악한 수준에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사실 높고 그 임대료는 그 주거급여로 금액을 지급되는 금액에 거의 이제 수렴하는 그런 약탈적인 임대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제도가 전혀 이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조우리 연구자의 논문은 이제 두 번째 이슈인 어떻게 하면 최저 주거 기준의 체계 개선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정성적으로 선언적으로만 기술된 부분들을 어떻게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더 기여를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훨씬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제 사실 해외 사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잠재적인 기준을 도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주택에 적용해서 이제 미달료를 검증을 하는 등 이제 좀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걸 검증하는 대상을 반지하나 옥탑방이나 고시원 이런 것들 그 최저 주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주거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해 본 것들이 이제 이런 최저 주거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더 구체화돼서 더 새로운 이제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들을 포착해내느냐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근데 연구자께서도 다 이제 그 최종 발표 자료에서 보완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그 원고의 서론에서 지적한 부분처럼 작년에 인명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반지하 침수의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단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져오신 법적 규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 측면이 있어서 여전히 그런 구조적인, 성능적인, 환경적인 주거의 어떤 그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지금 제시하신 법적 기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단열의 측면에 있어서도 열교라든지 곰팡이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곰팡이 여부 이런 것들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거는 사실은 단열의 연속성이 깨진 일부 그 구간에 대한 확인인 거고 전반적으로 이 집이 난방이나 혹은 여름
폭염에 대해서 어떻게 열환경적으로 최소한의 열환경적인 쾌적성을 갖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창문의 상태라던가 벽에서 단열재를 전반적으로 쓴 것, 매피들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좀 같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단열 기준 같은 경우는 창문이나 외벽이나 뭐 지붕의 단열 기준은 최근 한 15년간에 상당히 빠르게 그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히려 구조적인 것보다도 구조 상태보다도 이런 단열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시기에 따라서도 그런 단열 성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이제 국외사례 해외의 주거 기준도 검토를 같이 하셨으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국내 법령과 이제 거의 중첩된 내용이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내 관련 법령들에서 이제 가져온 기준들을 최저 주거 기준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들은 최저 주거 기준의 성능을 대리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실을 최저 주거 기준에 이제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는 어떤 것들은 뭐 적절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좀 부정확한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복도폭 피난을 위한 통로 너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물론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소규모 주택인 경우가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반지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통로의 너비를 그대로 차등 없이 적용하는 것은 실제 법령하고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에 관해 아마도 자동 소화 장치를 다 스프링클러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아마 원고를 쓰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6층 이상에만 이제 설치하게끔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옥탑방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차등 없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예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 현재 법령에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도 모두 최저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관련 법령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에 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 측정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도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조 형식별 노후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정비 사업을 추진해도 될 만큼 장래 이게 미래 사용 가치를 매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 기준으로 사실은 이것이 주어진 거지 실질적인 그 구조의 강도를 확정적으로 대리하기에는 좀 이제 다소간 좀 너무 이렇게 거친 측면이 있다.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토론 원고에 쓰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목조로 지어진 도시형 한옥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돼버려요. 분류가 돼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실제 정확한 최저 기준의 미달 가구들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사례로 보여주신 발코니가 무너진 뭐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주택과 아닌 주택이 같은 사실 건축 연도를 가지고 같은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것만으로는 결국은 실질적인 위험을 포착해내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 추가로 보완하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기준별 평가를 종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뭐 우리의 체계가 그렇지만 모든 항목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항목들 간의 중요도가 분명히 다른 것이고 한두 가지가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 혹은 그 정도가 충족하지 못하는 정도가 심한 것과 살짝 그 미달하는 경우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이걸 나중에 사후의 정책적인 측면으로 이어가는 그 기준으로 삼을 때에도 사실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뭐 기준도 더 구체화될 필요도 있지만 각 항목별의 어떤 그 문제에 일어날 가능성 혹은 실질적인 주거 공간의 가치에 있어서의 그 가중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섬세한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향후 이제 연구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의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2시부터 또 2부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전문가와 중견 연구자 세션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오니 2부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